장례식장 잡히면 연락 주세요. 저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아버지가 방금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에도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자기야, 뭐해?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전화기 너머로는 며느리가 골프를 재촉하는 목소리마저 들려왔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이 선택한 골프 해외여행이 강남 한복판의 1200억짜리 빌딩과 맞바꾼 처절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통쾌하고 처절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요한 병실안. 남편 박동철의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앙상하게 마른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죠. 여보, 나 여기 있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내 손 따뜻하지? 연희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규칙적이던 기계음이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삐삐, 삐삐삐. 연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그녀가 다급하게 외치며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심박계를 알리던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이내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삐이이이. 연희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젊은 의사와 간호사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뒤로 물러나 계세요. 의사가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의사는 재빨리 동철의 눈꺼풀을 뒤집어 동공을 확인하고 간호사는 혈압계를 팔에 감았습니다. 혈압 안 잡힙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의사가 청진기를 동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에게는 그 찰나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청진기를 귀에서 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철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의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요란했던 경고음은 어느새 간호사가 꺼둔 상태였죠. 의사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시각은 오후 3시 15분입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사망을 선고한 뒤 연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의사와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가고 다시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막을 깨고 연희의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하나뿐인 내 아들 준혁이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세요? 엄마.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연희가 간신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슬픔에 잠긴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뭐 잘못되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귀찮은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었죠.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 연희는 온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아,
그래요? 이윽고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건조했습니다. 엄마, 실은 저희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요. 사업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분들 모시고 골프 치고 있는데 이걸 어쩌죠? 그의 말 뒤로 며느리 윤주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뭐해?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퍼팅 안 해? 엄마, 일단 알겠고요. 저희도 비행기 표 바로 알아볼 테니까. 장례식장 잡히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럼 일단 끊을게요. 준혁아, 잠깐만. 연희가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지만 수화기에서는 이미 뚜뚜 하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통화가 끊긴 휴대폰을 한참이나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다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죠. 여보, 들었어? 우리 아들 목소리. 저 녀석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네. 연희가 남편의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연희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고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가 준비한 그 계획. 이제 실행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연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 안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주려던 기회. 준혁이는 그걸 걷어찼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연희가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곁을 이렇게 홀로 지켜야 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당신이 원하던 대로 끝까지 해낼게.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의 어느 고급 리조트 골프장. 쨍한 햇살이 잘 가꾸어진 녹색 필드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끄는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하필 지금이라는 짜증이 역력한 얼굴이었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바꾸고 아내 윤주와 최 회장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기야,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심각해? 윤주가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최 회장에게 향해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준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뭐, 진짜? 어머나. 윤주의 눈이 순간 커졌지만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최 회장 부부를 힐끗 쳐다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세상에, 타이밍도 참. 그래서 최 회장님께는 뭐라고 할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빠진다고 하면 이 계약 물 건너가는 거 알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엄마는 당장이라도 들어오라는 눈치고. 당장? 제정신이야? 아버님이야 연세도 있으시고 계속 편찮으셨잖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 아니야? 윤주는 냉정하게 현실을 짚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인데 상주는 있어야지. 당연히 가야지. 안 간다는 게 아니잖아. 순서가 있다는 거지. 윤주가 준혁의 팔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라운딩은 무조건 끝내. 저녁 식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갑자기 위독해지셨다고 둘러대면 돼. 그럼 계약도 지키고 도리도 지키는 거잖아. 이게 최선이야. 준혁이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자 윤주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아버님이 뭘 바라시겠어? 당신이 이렇게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사는 거 아니겠어?
이 계약 하나에 우리 미래가 걸렸어. 아버님도 하늘에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라는 말에 준혁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수백억짜리 계약과 안락한 미래에 대한 욕망 앞에서 힘없이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 그들의 골프는 계속되었습니다. 준혁은 언제 심각했냐는 듯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나이스 샷, 박 사장.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 최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박준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클럽을 캐디에게 넘겼습니다. 별말씀을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니 제가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하하, 이 사람 겸손하기는. 최 회장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필드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은 온통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귀찮지만 처리해야 할 장례식이라는 일정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절차를 망연자실한 정신으로 마친 연희는 텅 빈 빈소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찾아온 조문객보다 빈자리가 더 많아 유난히 휑했거든요. 연희는 그저 고개를 들어 남편의 영정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야, 물이라도 좀 마셔.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오랜 친구 정숙이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생각 없어. 연희가 힘없이 대답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무언가를 넘기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였죠. 그나저나 준혁이는 아직 소식도 없는 거야? 이놈 자식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숙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툭 쳤습니다. 해외에 있대. 비행기표 구하는 대로 바로 온다고는 했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해외를 나가?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 준혁과 며느리 윤주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혁이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윤주는 어깨에 걸친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고쳐매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비행기 표를 급하게 구하느라. 아시잖아요. 준혁 씨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데요. 그 골프 약속 하나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골프. 연희의 입에서 나직한 읍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주는 변명을 늘어놓느라 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준혁은 마치 숙제를 해치우듯 아버지의 영정 앞에 기계적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슬픔이나 그리움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건조한 몸짓이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위독하셨던 거예요? 절을 마친 준혁이 연희의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3일 전부터 급하게 안 좋아지셨어.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네가 바쁘다고 중요한 거래 앞두고 정신없다고 했잖아. 연희의 차분한 대답에 준혁은 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사이 윤주는 빈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며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기도 했죠. 윤주야, 지금 여기서 휴대폰 볼 정신이 어디 있니? 보다 못한 연희의 친구 정숙이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아줌마. 급한 업무 연락이 와서요. 윤주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돌아가자 며느리 윤주가 조심스럽게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러니?
연희가 지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례 비용 말이에요. 요즘은 다 카드로 하니까 어머님께서 일단 계산을 하시고 나중에 아버님 유산에서 빼주시면 깔끔하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가 당장 내고 싶긴 한데 자금 여유가 없어서요. 뭐? 연희의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올 소리니 그게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윤주가 당황하며 준혁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엄마, 윤주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신경 쓰이니까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준혁이 마지못해 거들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라. 연희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입을 꾹 다물고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소에는 연희와 정숙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야, 준혁이랑 며느리는 어디 갔어? 상주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호텔 가서 좀 쉬고 온다더라. 피곤하다고. 연희의 대답에 정숙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들 내외는 빈소에 잠시 머무는가 싶더니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잠깐 근처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근처 왔다고 해서 잠깐 얼굴만 보고 올게요. 연희는 대답 없이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발인 날 아침, 준혁은 연신 하품을 해댔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정신 좀 차려. 친척 어른의 꾸지람에 준혁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차에서 좀 자. 어차피 화장터까지 시간 좀 걸리잖아. 윤주가 준혁의 팔을 아무렇지 않게 잡아 끌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연희가 남편의 유골함을 품에 안을 때였습니다. 준혁과 윤주가 연희 곁으로 와 속삭였어요. 엄마, 저희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말이 무섭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다 품에 안은 유골함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여보, 다 봤지? 우리 아들 녀석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어.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텅 빈 집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연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수호 변호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연희가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 장례식장에서 인사드렸던 정수호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남편의 오랜 친구인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발인까지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철이 형님께서 제게 맡기신 서류가 있습니다. 언제쯤 사무실 방문이 가능하실까요? 연희는 잠시 거실 선반 위에 놓인 남편의 유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 형수님. 전화를 끄는 연희는 유골함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야. 당신이 남긴 마지막 숙제, 내가 잘 풀어볼게. 오후 2시, 연희는 정수호 법률사무소 간판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형수님, 어서 오십시오. 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녀를 맞았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바로 와주셨네요. 이리 앉으시죠. 연희가 자리에 앉자 정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철이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제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먼저 가게 되면 꼭 형수님께 직접 전해달라고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아내 김연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언장이군요.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언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연희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자 정 변호사가 유언장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 변호사가 나직한 목소리로 조항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내 김연희에게 상속한다. 단 아들 박준혁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지는 아내 김연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만약 그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아들에 대한 상속을 즉시 취소하고 모든 재산의 처분 권한은 아내 김연희에게 일임한다. 연희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유언장을 쥔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내용을 유언장에 썼네요. 형님께서 이 조항을 쓰실 때 밤새 잠을 못 이루셨어요. 아들을 믿고 싶지만 동시에 형수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크셨던 거죠. 정 변호사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연희가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들 녀석의 상속 취소하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결정하시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준혁이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어요. 아니,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식마저 철저히 무시했죠. 연희가 정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확인한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증거도 없이 상속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형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내 연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증거를요? 파일 안에는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서, 골프장 예약 확인서 등 각종 서류가 빼곡했습니다. 준혁 씨가 장례식 당일 골프를 친 증거 자료입니다. 형님께서 병상에 계실 때부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라고 제게 지시하신 것들입니다. 세상에 남편이. 연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얼마나 속을 끓이며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 증거들이 있으면 준혁 씨가 나중에 소송을 걸어와도 저희가 100번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유언 집행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유언 집행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 변호사가 내민 서류의 연희는 잠시 펜을 든 채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형수님,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형님과 형수님께서 준혁 씨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겠죠. 정 변호사의 말에 연희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요. 40년 지기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정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연희의 얼굴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죠. 남편과 함께 웃던 젊은 날의 사진들을 보니 헛헛한 마음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연희가 현관문을 열자 잔뜩 멋을 부린 아들 준혁과 며느리 윤주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계셨네요. 어쩐 일이냐, 이 시간에. 연희는 애써 반갑지 않은 표정을 감추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집이 좀 많이 낡았네요. 윤주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낡은 가구와 벽지를 훑어보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어김없이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괜찮으세요? 준혁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낸다.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요새는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대요. 친구분들도 사귀시고. 윤주가 끼어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기가 막혔지만 일단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요양원? 네. 저희가 좋은 데로 알아봐 드릴까요? 그것도 다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됐다. 나는 내 집이 제일 편해. 연희가 쌀쌀맞게 대답하자 준혁이 눈치를 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기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말이에요. 재산은 왜? 연희가 앨범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대충이라도 알아야 정리를 도와드리죠. 엄마 혼자 힘드시잖아요. 그게 워낙 복잡해야지. 연희는 아들 내외를 떠보기 위해 일부러 머리가 아프다는 듯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어머님, 정리가 뭐가 복잡해요? 서류만 확인하면 금방인데. 윤주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좀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아버지 유산에서 좀 미리 당겨 쓸 수 없을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고 연희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내 아비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돈 얘기니? 연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윤주가 황급히 끼어들어 변명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 저희가 지금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봐둔 게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한테 물려주실 돈 미리 좀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투자 가치도 엄청나대요. 윤주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뭐? 강남 아파트? 네. 아버님 유산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을 거예요. 어머니도 나중에 저희 집에 모시면 되고요. 연희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벌어서 사거라. 어머니도 참, 어차피 다 저희 재산이 될 거잖아요. 윤주가 노골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아버지 외아들인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준혁까지 불만스러운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해주긴 뭘 해줘. 너희 아버지 장례식 날 골프 치러 다닌 놈들한테 내가 뭘 해준단 말이냐. 연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였다니까요. 준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비즈니스? 내 아버지 임종보다 중요한 비즈니스가 세상에 어디 있니? 어머니, 그럼 저희 보고 어떡하라고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윤주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유산이 정확히 얼마인데요?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알 권리 있잖아요. 윤주가 악을 쓰듯 물었습니다. 권리? 상속인? 그런 권리는 줄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생기는 거란다. 난 준 적이 없는데.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만하고 돌아가라. 나 피곤하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정말? 나가. 당장.
연희의 단호한 태도에 준혁과 윤주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가요. 대신 재산 정리되는 대로 바로 연락 주세요. 꼭이요. 윤주가 마지막까지 소리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봤죠? 저것들이 노리는 게 뭔지. 연희가 남편의 유골함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네, 형수님.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금 준혁이 내외가 다녀갔어요. 재산 내놓으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이제 마음 정했으니까. 연희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실컷 기대해 보거라. 너희가 무엇을 잃게 될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휩쓸고 간 자리는 폭풍이라도 맞은 듯 어지러웠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죠.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기자 행복했지만 너무나도 가난했던 시절이 고스란히 펼쳐졌습니다. 앨범의 첫 페이지, 동이분식이라는 작은 간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있었습니다. 동철, 연희각 이름에서 한자씩 따서 만든 이름이었죠. 참, 젊었네, 우리. 연희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시간은 1980년대 초 서울의 한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여보, 손님 오셨어요. 갓 26살의 연희가 비좁은 주방에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알았어, 금방 나가. 남편 동철이 앞치마를 두르며 홀로 뛰어나갔죠.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떡볶이 1인분이랑 김밥 한 줄만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동철은 주방으로 들어와 연희와 함께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 괜찮은데? 이 정도면 이번 달 가게 월세는 걱정 없겠어. 그치? 연희가 콧노래를 부르며 떡볶이를 볶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정말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이 작은 가게도 넓힐 수 있겠지? 동철이 김밥을 썰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이야기하던 어느 날 연희는 동철에게 수줍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나 임신했대. 칼질을 하던 동철의 손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동철은 앞치마에 손을 닦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연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아들 준혁이 태어났습니다. 연희는 앨범 다음 장에 끼워진 갓난아기인 준혁을 안고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 참 예뻤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준혁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 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1등 했어요. 5살 준혁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장을 흔들며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세상에, 정말이네. 연희는 준혁을 번쩍 안아 올려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아빠가 오늘 준혁이 좋아하는 돈가스 사줄게. 와, 진짜요? 아빠 최고. 준혁은 부모의 자랑이었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영어 학원 좀 보내주세요. 친구들은 다 다닌단 말이에요. 학원비가 비쌀 텐데 알았어. 아빠랑 상의해 볼게. 부부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준혁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죠. 친구들이 돌아가자마자 준혁은 잔뜩 굳은 얼굴로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제 친구들 집에 부르지 마세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친구들이 뭐라 해?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 집 너무 좁고 창피해요. 뭐? 창피해? 친구들은 다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연희는 아들의 그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옷 좀 사주세요. 친구들은 이런 거 다 입고 다녀요. 준혁아, 이게 얼마니 100만 원? 무슨 옷이? 연희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좀. 엄마는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해요. 알아서 할게요. 됐어요. 아들은 부모의 가난을 원망하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도대체 넌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거니? 사랑스럽던 아들의 모습은 이제 앨범 속에만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손으로 앨범을 넘기자 아들의 얼굴에 낯선 행복감이 서려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준혁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말했던 그날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연희는 아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준혁이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그래, 아들. 동철이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 주말에 집에 데리고 오려고요. 어머나, 여자친구. 연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잘해주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요. 준혁의 이상한 당부에 연희와 동철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윤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주는 고개만 까딱하며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누가 봐도 값비싼 명품들로 휘감겨 있었죠. 어서 와요. 준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연희가 반갑게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주는 슬쩍 손을 빼며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집이 좀 오래됐네요. 박물관 같아요. 그 말에 동철과 연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 우리가 오래 살아서 정이 들어서 그래요. 동철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연희는 정성껏 준비한 떡볶이와 김밥, 튀김을 내왔습니다. 준혁이가 우리 집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윤주 씨도 어서 먹어봐요. 아, 전 이런 밀가루 음식 안 먹어요. 살쪄서. 윤주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기, 윤주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 동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강남에서 병원하시고요. 어머니는 작은 사업체 운영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훌륭하시네. 저희 집은 고생 같은 거랑은 거리가 멀어서요. 윤주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연희와 동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결국 윤주는 음식을 한 입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연희는 동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가씨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 준혁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사람 눈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주 버릇이 없어. 며칠 후, 동철은 아들을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윤주 씨 말인데 내 생각에는 내 짝이 아닌 것 같다. 또 그 소리세요? 윤주가 좀 솔직해서 그렇죠. 뭐가 문제인데요? 준혁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문제야. 그리고 엄마가 보기엔 그 아가씨가 너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더구나. 연희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다른 거요? 그게 뭔데요? 돈이에요? 지금 윤주가 우리 집 돈 보고 저 만난다는 거예요? 준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다고 윤주가 돈을 봐요. 아빠, 엄마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네가 사업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있잖아. 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니. 제 걱정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준혁은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은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윤주랑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뭐, 결혼? 연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혁아, 다시 생각해봐라. 그 아가씨는 절대 안 된다. 동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윤주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내 눈엔 그 애가 내 재산만 노리는 애로 보여. 동철의 직설적인 말에 준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산이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 낡은 집이랑 분식집이요? 윤준에는 강남에 빌딩이 있어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윤주가 저랑 결혼하겠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비수 같은 말에 연희와 동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삶이 아들에게는 그깟 돈 몇 푼에 불과했던 거죠. 내 마음대로 해라. 동철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혁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집을 나갔죠. 그날 밤 동철은 연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 결혼을 막을 순 없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아들 그냥 저렇게 내버려둬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대비를 해야지. 우리 아들을 지키고 동시에 평생 우리가 이룬 걸 지킬 대비. 남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연희는 그때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음을 어렴풋이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막지 못한 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전보다 더 무거워졌고 동철은 주말 오후면 을의 서재에 틀어박혀 묵묵히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골치 아픈 서류는 그만 보고 차 한잔 해. 연희가 따뜻한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응, 고마워. 동철이 두꺼운 파일 뭉치를 급히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죠. 이제는 준혁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연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저러다 윤주겜에 넘어가서 사업이라도 더 크게 벌인다고 하면 어떡해? 당신이 이룬 거 한순간에 다 날릴 수도 있어. 그래서 아직은 안 돼. 내가 이룬 것들을 말해주기엔 아직 때가 아니야. 동철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땀의 무게를 모르는 놈에게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야. 지금 저 녀석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면 득보다 실이 많아. 이 녀석은 절대 감당 못해. 동철이 펼친 서류 위로 수년 전의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연희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이 떡볶이 소스 정말 예술이야. 다른 집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냥 우리 가게에서만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정말 그렇게 맛있어? 그럼요. 우리 이걸로 특허라도 내놓을까? 특허? 그런 걸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왜 못해? 알아봐, 제발. 이건 분명 큰 돈이 될 거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긴 척 동철은 자신만의 특제 소스 레시피로 특허를 냈습니다. 몇 년 후 양복을 빼입은 사람들이 작은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의 소스를 저희 신제품에 꼭 쓰고 싶습니다. 로열티는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은 부부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여보, 이번 달에 로열티로 1,000만 원이 들어왔어. 세상에, 통장에 0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연희는 통장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동철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틈틈이 도서관을 다니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봐? 부동산 책이야. 우리도 그냥 앉아서 돈을 썩힐 순 없잖아. 투자를 좀 해봐야지. 동철의 첫 투자는 대학교 앞에 작은 상가였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이름으로 된 가게가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우리도 건물주 소리 듣게 생겼어. 아주 작은 꼬마 건물주지만. 첫 월세가 들어오던 날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철의 투자는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상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었죠. 10년이 흐르자 부부는 작은 건물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여보,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이 넘어. 우리 이제 부자인가 봐. 연희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진짜는 지금부터야. 동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외면하던 강남의 허름한 땅에 주목했습니다. 강남 땅이라고?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해. 우리 전 재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 내가 개발 계획을 다 확인했어. 몇 년 안에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 될 거야. 내 눈을 믿어봐. 평생 분식집만 할 순 없잖아. 연희는 남편을 믿었고 그 믿음은 몇 년 뒤 10배의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저 땅에 우리 건물을 짓자. 응? 건물을? 그래. 남의 건물 사서 새 놓는 거 말고 번듯한 우리 건물을 짓는 거야. 남편은 은퇴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물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거야? 우리 이제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되잖아. 연희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준혁이 때문이야. 응? 저 녀석은 지금 허공에 뜬 풍선 같아. 돈이라는 바람이 불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이 재산은 그 풍선을 묶어둘 마지막 끈이야. 그리고 그 끈은 당신이 쥐고 있어야 해. 네. 내가? 그래. 이 모든 재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당신 이름으로 해놓는 거야. 당신이 저 녀석의 마지막 브레이크가 되어줘야 한다고. 동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마침내 강남 한복판에 12층짜리 빌딩이 우뚝 섰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다니. 연희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 건물 가치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아? 얼마인데? 1,200억 원이야. 1,200억. 연희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준혁이한테는 비밀이야. 왜? 이젠 말해줘도 되잖아. 저 녀석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허영심에 찌든 녀석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연희는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더 망가지지. 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깊은 뜻을 그녀는 이제야 전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남편이 평생에 걸쳐 준비한 마지막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비밀을 지키며 살아가던 부부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찾아온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잦은 기침으로 병원을 찾은 남편 동철은 폐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이 연희의 귓가에는 멀고 아득하게만 들렸죠.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만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다 들었어. 오히려 담담한 것은 동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울지 마, 여보. 아직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남았어. 동철이 연희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 건강이 먼저야. 아니, 지금이 제일 중요해. 우리 아들, 저 녀석을 위한 마지막 일을 해야지. 동철의 눈빛은 병든 사람답지 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가 죽어가는 순간에 녀석이 과연 어떤 아들인지 시험해 봐야지. 다음 날 동철은 정수호 변호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형님, 이게 어찌된 일이십니까? 정 변호사는 야윈 동철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호야,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유언장을 쓰려고 한다. 동철은 정 변호사에게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해성 빌딩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뭐라고요? 형님이 그 해성 빌딩 주인이셨다고요? 정 변호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내 아들을 위한 마지막 계획이야. 동철은 자신의 죽음을 아들을 시험할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위독한 상황에서 준혁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본 후 상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죠. 형님, 그 말씀은 그건 너무. 정 변호사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동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호야, 썩은 뿌리를 가진 나무에 거름을 잔뜩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나무는 더 빨리 썩어 넘어가. 지금 준혁이한테 필요한 건 거름이 아니야.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아픔이지. 동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유언장에 이렇게 써줘. 아들 박준혁의 상속에 관한 모든 권한은 내 아내 김연희에게 일임한다고.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옆에서 듣고 있던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해야 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동철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약해지면 안 돼. 내가 없어도 이 집안의 기둥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해. 약속해줘. 저 녀석이 길을 잘못 들면 당신 손으로 회초리를 들겠다고. 여보, 약속해.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할게. 약속해요. 며칠 후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철과 연희는 나란히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동철은 수호에게 나지막이 말을 꺼냈습니다. 수호야,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네, 형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준혁이의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행적을 증거로 모아둬. 내 아내가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네가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줘야 한다. 알겠습니다, 형님. 목숨을 걸고 형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고맙다, 친구. 정 변호사가 돌아간 뒤 동철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나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나 지금 병원이다. 몸이 좀 많이 아프구나. 아, 병원이요?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퇴원은 언제쯤이신데요? 제가 병문안 가보고 싶은데 요즘 스케줄이 꽉 차서.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알았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동철이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죠. 여보, 들었지? 이제 시작이야. 저 녀석의 밑바닥을 우리가 똑똑히 확인해야 해. 동철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나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2달이 흘렀습니다. 연희의 시간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멈춘 듯 했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 연희는 더 이상 낡은 집 소파에 앉아 앨범만 들추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해성 빌딩의 회장실 의자에 앉아 낯선 서류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이번 달 임대료 모두 입금 완료된 내역입니다. 관리소장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건물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연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네, 걱정 마십시오. 공실도 없고 세입자분들도 모두 만족해 하십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신경 써주세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펴보던 그때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며느리 윤주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큰일 났어요. 저희 집 경매 넘어간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주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서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상환하라고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당장 안 갚으면 집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겠대요. 그래.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연희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관이 왜 없어요? 아버님 유산 있잖아요.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요. 빨리 상속 처리 좀 해주세요. 네. 윤주가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연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거리가 평화롭게만 보였죠. 유산은 없다. 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 한 푼도 없어. 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니까. 연희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요해진 사무실 안 연희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지만 예상대로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윤주한테 다 들었어요. 유산이 없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내 귀로 들은 그대로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없다. 거짓말. 아버지가 평생 분식집 하면서 모은 돈이 다 어디 갔는데요? 집은요. 이 집도 있잖아요. 그 집은 처음부터 내 명의였다. 그러니 상속 재산이 아니야. 그럼 통장은요?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은요? 그것도 전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연희의 차분한 대답에 준혁은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사업도 망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해서 죽겠다고요. 이 아들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준혁이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굶어 죽진 않겠지. 내 멀쩡한 두 손 두 발은 덧다 뭐하니? 내 아버지는 그 손으로 평생을 일했다.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듣기 싫은 소리구나. 너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 연희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래. 아들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시 상속을 취소할 모든 권한을 나에게 준다고 똑똑히 적혀 있어. 수화기 너머로 준혁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비의 뜻에 따라 내 상속을 취소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어.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이건 무효야. 제가 인정 못해요. 인정하고 말고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법대로 해봐라. 하지만 소용없을 게다. 연희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연희의 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엄마. 문을 열자 초췌한 모습의 준혁과 윤주가 서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 네, 제발이요. 준혁이 애원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이대로는 길바닥에 나앉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윤주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궁지에 몰린 윤주가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저희가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물러나요.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 안 있어요. 법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윤주가 선전포고를 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법이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연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후회하게 해드릴 테니까. 윤주는 준혁을 일으켜 세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쿵! 문이 닫히자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예상했던 다음 단계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예상대로 어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가 정식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군요. 올 것이 왔네요. 연희가 씁쓸하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희가 질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희의 말에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준혁과 윤주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어쩐 일이냐? 이제는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구나. 연희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님께 다 알아보고 왔어요. 윤주가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뭘 알아봤다는 게냐? 아무리 어머니께서 유언장으로 상속을 취소했어도 아들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있다고요. 그걸 유류분이라고 한대요. 윤주가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아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일부는 무조건 저희가 받게 되어 있다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걸었다지. 연희의 말에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저희의 법적 권리니까요. 권리라. 연희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아가,
너희는 시작부터 단단히 잘못 짚었어. 연희의 말에 윤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정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셨으니 고 박동철 회장님의 전체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야겠군요. 그게 뭡니까? 준혁이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해성 빌딩 등기부등본입니다. 해성 빌딩이요? 강남에 있는 그 빌딩이 저희랑 무슨 상관인데요? 소유주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잘 보시죠. 정 변호사의 말에 준혁과 윤주의 시선이 서류의 한 곳에 꽂혔습니다. 소유주, 김연희? 준혁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로 약 1200억 원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1200억? 준혁과 윤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연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엄마, 우리 집에 이런 돈이 있었어요? 있었지. 순간 윤주의 얼굴이 탐욕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유류분이 600억. 준혁 씨, 우리 몫이 600억이래. 안 될걸. 연희가 그 모습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요. 이 건물은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지. 정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리듯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5년 전 작성된 증여 계약서입니다. 고 박동철 회장님께서 살아생전에 해성 빌딩의 모든 소유권을 김연희 회장님께 합법적으로 증여하셨습니다. 증여세까지 완납한 서류죠. 네. 5년 전에요? 네. 따라서 이 건물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유류분 청구 대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윤주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야. 작정하고 우리를 속인 거라고. 사기가 아니다. 너희의 탐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방어였을 뿐.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너희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해한 적이 없다. 오직 돈. 내 아비가 죽어갈 때도 죽은 후에도 너희 머릿속엔 돈밖에 없었어. 연희의 서늘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너희는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고 도리보다 욕심이 먼저였지. 그런 너희에게 내 남편이 피땀으로 이룬 재산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만 돌아가거라. 더는 할 말이 없으니. 연희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준혁이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준혁아. 연희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내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버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연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준혁과 윤주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두 분, 저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만 나가주시죠. 정 변호사가 차갑게 문을 가리켰습니다. 힘없이 복도로 나온 윤주가 도끼 서린 눈으로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미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탐욕의 끈을 놓지 못했고 2달 뒤 연희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준혁과 윤주는 새로 선임한 제법 이름 있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마저 감돌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건의 쟁점은 명확합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측은
해성빌딩이 5년 전 증여된 재산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유류분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는 무효이며 마땅히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의 주장은 제법 논리정연했습니다. 설령 100번 양보하여 증여가 합법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인 명의의 주택과 예금 등 명백한 상속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원고는 고인의 유일한 아들로서 이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보장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정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 변호인의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원고 측의 주장대로 고인 명의의 주택과 예금은 상속 재산이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말에 준혁과 윤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역시 법은 우리 편이야. 하지만 원고 측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재산만 남기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 박동철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사업 확장 자금 명목으로 배우자인 김현희 회장님께 총 500억 원의 채무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공증까지 모두 마친 합법적인 채무증서입니다. 정 변호사가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상속 재산을 정산하면 상속 자산 약 50억 원, 상속 채무 500억 원, 총 마이너스 450억 원의 빚만이 남게 됩니다. 뭐라고요? 준혁 측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유류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고 박준혁 씨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450억 원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한 고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정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준혁과 윤주는 자신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모든 것이 아버지가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박준혁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쿵!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윤주는 사기야 라고 외치다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 비틀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내 아비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다. 거짓말. 아버지가 저한테 빚을 남겼을 리가 없어요. 그래, 빚은 남기지 않았지. 네가 그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았으니까. 그것이 내게 베푼 마지막 사랑이었다. 연희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엄마, 어쨌든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 말은 내 아비 산소에 가서 하거라. 연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텅 빈 복도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탐욕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천문학적인 재산이 아닌 그보다 더 거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복도에서 아들의 오열을 뒤로 한 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강남의 1200억짜리 빌딩 1층에는 나눔 식당, 정이라는 따뜻한 간판이 내걸렸죠. 연희는 이제 회장님의 무거운 옷을 벗고 흰 앞치마를 두른 채 평온한 미소로 이웃들을 맞았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국이 아주 맛있게 끓여졌어요. 아이고, 사장님 인심 덕에 우리가 매일 호강하네. 식당은 가난하지만
따뜻한 온기를 나누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루한 행색의 남녀 한 쌍이 들어섰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구석진 자리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배식을 하던 연희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윤주였습니다. 값비싼 옷과 번쩍이던 명품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죠. 세상 모든 고생을 다 짊어진 듯 지치고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갓 지은 밥과 뜨거운 국을 쟁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 내외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쟁반을 내려놓는 소리에 고개를 든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마. 윤주 또한 사색이 되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시장할 테니. 연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윤주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직이 쏘아붙였습니다. 뭐? 당신이 엄마를 제대로 설득했어야지. 멍청하게 무릎이나 꿇고 우는 게 다였잖아.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네가 옆에서 계속 돈거리면서 부추기니까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준혁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깟 돈에 넘어가서 아버님 임종도 안 지킨 게 누구더라? 당신 아니야? 이게 진짜 너야말로 장례식장에서 휴대폰만 보면서 희죽거렸잖아. 돈 계산하느라 바쁘셨겠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당신같이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뭐? 능력 없는 남자? 너야말로 돈만 보고 결혼한 주제에.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들추며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식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거기까지 해라. 연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싸움을 멈췄습니다. 연희가 그들 앞에 서서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거라. 연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 흥? 누가 이런 거지 같은 곳에 오고 싶대요? 가요 여보. 윤주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준혁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가면서까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여보, 봤어요? 저 녀석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변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연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끝까지 옳았어요. 연희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놀란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자, 놀라지들 마시고 식사마저 하세요. 국 더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연희의 마지막 복수는 아들 내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과 완전한 몰락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편과 자신을 위한 진정한 위로이자 탐욕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식당에서 마지막 추태를 부리고 떠난 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죠. 연희의 삶에는 아들이라는 존재가 지워진 듯 했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눔 식당, 정은 이제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콩나물국 맛이 정말 끝내주는데요. 비결이 뭐예요? 오랜 친구이자 이제는
식당의 든든한 동료가 된 정숙이 물었습니다. 비결은 무슨? 정성껏 끓이면 다 맛있어지는 거지. 연희는 웃으며 큰 솥을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 대신 평온함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일 있고 나서 준혁이 소식은 들었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젠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 마음은 아프지만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망령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어김없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배식대 앞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었습니다.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매일 밥 굶지 않고 살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엄마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인사에 연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유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연희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말이에요. 준혁이는 끝내 받지 못했지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이렇게 세상에 남았네요. 그날 저녁 연희는 홀로 해성빌딩 옥상에 올랐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작은 제단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바쳤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연희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토록 이 일을 원했는지, 왜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는지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을 이겨낼 더 큰 사랑을 연희는 매일 배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곁에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만 같았죠.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이 온기를 지키면서 당신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갈게요. 연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아들을 향한 차가운 복수가 아닌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